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1 과정의 생물 영역에 대한 것의 핵심 이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EBS 중졸 검정고시 교재 펼쳐주시고요. 중1 파트 중에서도 생물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11강 그러면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1장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에서는요. 현미경에 대한 그 구조와 기능에 관한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에 해당하는 원리는요. 자, 렌즈가 있죠. 자, 눈이 닿는 부분을 접촉한다라고 해서 눈은 뭡니까? 아니죠. 그래서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이렇게 눈에 대고 볼 때 눈이 닿는 부분이 바로 그 렌즈가 접안 렌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자 그러한 렌즈의 작용으로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광학기구인데요. 밑에 부분에 렌즈가 또 그쵸 달려 있습니다. 물체 대고 보는 거라고 해서 대물 렌즈. 좀 더 쉽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 현미경에 해당하는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지금 접안 렌즈입니다. 자, 접안. 뭐라고요? 눈이. 이 부분을 닿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대고 보는 부분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접안 렌즈 부분이 있고요. 경통은 경로죠. 통과하는 그 경로입니다. 빛이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광원장치가 있어요. 자, 광원장치에서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재물대 보이시죠? 재물대에 제가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라든지 어떠한 관찰하고자 하는 그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물세포를 관찰한다 하면 그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것을, 그쵸? 자,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보통 프레파라트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여기다가 올려놓고요. 다시, 자, 그 현미경 표본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광원장치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대물렌즈 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대물렌즈는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확대하는 배율이 다른 거예요. 그럼 적절하게 그 배율을 선택해가지고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보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경통을 통해서 올라가서 접안 렌즈 쪽에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현미경 표본 프레파라트 같은 말입니다. 그 현미경 표본을 확대해서 본 모습을 접안 렌즈에서 자,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재물대 위에 현미경 표본 바로 프레파라트라고 했죠. 그것을 관찰하게 되고 위쪽에 있는 대물 렌즈 지나고 자 위쪽에 경통 지나고 접안 렌즈 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손잡이는 이 현미경을 이제 옮길 때 아래쪽에 받침대 잡아주면서 자 손잡이 부분 잡아서 이렇게 옮길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옆에 조동나사와 미동나사에 해당하는 것은 조절하는 부분이죠. 좀 더 자 조절하는 것을 조동나사로 해준 다음에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은 미동나사로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통해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여기 대물렌즈 종류는 요 배율이 다른 거구나. 제가 몇 배 확대하고자 할 때 그 배율을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부분 중에서요. 자, 광원장치 말씀드렸고요. 자, 중간에 조리개란 글자 이것도 궁금하시죠? 바로 뭐다? 광원장치에서 빛이 올라옵니다. 빛이 올라올 때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바로 조리개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요. 빛을 너무 세게 보이게 하면요. 제 얼굴이 송혜교로 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빛을 너무 세게 하면 너무 뽀사시해서 눈, 코, 입만, 그쵸? 흔적만 정확하게 아니고 흐릿하게 약간. 그래서 우리 조명 많이 받으면 여배우들이 막 굉장히 이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조리개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는 이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적절한 빛의 양이 있어야지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조리개가 적절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여기 있는 재물대 위에 올려지게 되는 현미경 표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현미경 구조를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 현미경 구조를 보신 상태에서 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접안 렌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안자가 눈 안자죠. 그렇죠? 이러한 렌즈. 그래서 눈으로 들여다보는 렌즈라고 했는데요. 접안 렌즈의 그 모습을 보시면요. 고배율일수록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대물 렌즈도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 대물 렌즈는요. 자, 현미경 표본을 그렇죠. 대고 본다. 이렇게 좀 더 쉽게, 그쵸? 그 물체를 대고 보는 렌즈, 물체, 그 현미경 표본과 좀 가깝게 존재하는 렌즈의 이름이, 대물 렌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프레파라트라는 표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검정고시는. 그래서 두 가지 용어 다 말씀드릴 건데요. 네, 프레파라트, 현미경 표본 같은 말이고요. 최근에 개정되면서 현미경 표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현미경 표본을 접하는 렌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현미경 표본에 제가 관찰하고자 했던 그 물체가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렌즈 바로 대물 렌즈이고요. 현미경 표본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자 먼저 요렇게 굉장히 얇은 유리판이에요. 얇은 유리판이 요렇게 존재하고요. 제가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가 여기 있다. 자, 제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을 요 물체라고 할게요. 네, 요 물체가 있으면 지금 굉장히 얇은 판 유리를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살짝 기울여서 어때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살포시 그렇죠. 덮어주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를 올려놓고 살포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덮은 요 상태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현미경 표본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한 현미경 표본은 우리 재물대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재물대 위에다가 현미경 표본 올려놓고 그 위에서는 대물 렌즈로 그렇죠. 이렇게 접하는 렌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자 중요한 또 특징이 하나 있네요. 고배율일수록 어떻다고 했습니까? 접안 렌즈는 길이가 짧고요. 대물 렌즈는 고배율일수록 길이가 길다. 이것이 또 문제 형태에서 나올 때는 그림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접안 렌즈에서 조금 긴 모습, 대물 렌즈에 해당하는 거 짧은 모습,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 배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접고 슛 대고롱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암기하고자 하는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암기 팁. 접고 슛 대고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접안 렌즈는 접안 렌즈 이것은 고배율일 때 모습이 어떻다고요? 숏다리다. 네. 숏다리 바로 뭐라는 거죠? 짧다 이거죠. 고배율일수록 길이가 짧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물 렌즈는요. 대물 렌즈는 여기에서 고배율일수록 롱다리다. 그럼 길이가 길다라고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접고 슛 대고롱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액션도 있습니다. 접고 짧아지죠. 접고 슛 대자로 뻗으니까 대고롱입니다. 그렇죠? 접고 슛 대고롱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 그림 문제 살펴보셨을 때 접안 렌즈 고배율이면 숏다리 모습이구나. 그러면 숏다리 이렇게 짧을 때는 고배율이다 선택해 주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접안 렌즈, 대물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조동나사, 미동나사 앞에서 살짝 보셨죠? 그림에서도 보시면 조동나사가 이런 느낌이라면 미동나사는 이보다 조금 작게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조동나사는 상을 찾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이 경통이 상하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동나사로는 이 상을 찾을 때 어떤 표현 쓸 수 있냐면요. 대강의 상을 찾는다. 먼저 그쵸 적절하게 대강의 상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미동나사가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하는 거라겠죠. 좀 더 섬세하게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경통이 조금 적게 움직이는 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사이즈가 컸던 게 조동나사, 사이즈 작았던 것이 미동나사로 섬세하게 조절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로 같은 그렇죠. 존재였습니다.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 사이 연결하는 관, 통로죠. 빛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물체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겁니다. 회전판에는 대물 렌즈 여러 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돌려가지고요. 적절하게 그 대물 렌즈의 배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물대, 현미경 표면 올려놓은 판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광원장치, 그 다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조리개였죠? 네, 바로 재물대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빛이 통과해서 재물대 위에 있는 현미경 쪽으로 빛이 가니까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개 빛의 양 조절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반사경해서 상을 밝게 하는 거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광원장치가 밑에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현미경 종류도 있고요. 예전 현미경 같은 경우는 자, 빛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빛의 그쵸? 방향을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반사경, 경자, 거울 경자죠? 네,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현미경의 기능을 한번 알고 가기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세세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는 문장 너무 길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짧게 알고 가기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한눈에 들어오죠. 상을 확대하는데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이구나. 이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의 그 배율을 곱해서요. 지금 몇 배 확대해서 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반 렌즈 그쵸? 대물 렌즈 그 배율을 곱해서 몇 배 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쵸?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저반 렌즈 아까 눈으로 들여다본다. 대물 렌즈는 현미경 표본과 접한다 말씀드렸고요. 초점 조절할 때는 자 대강의 상을 찾을 때는 바로 조동 나사. 좀 더 섬세하게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은 미동나사. 그래서 초점 조절 담당하는 거는 조동나사, 미동나사 기억하시고요. 밝기 조절할 때 자 광원장치가 있으면 광원장치에서 바로 위로 조리개 올라가는 경우 있었지만 그 전에 현미경들도 많기 때문에 자 반사경 이용해서 조리개 그렇죠. 통과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쵸. 확인하셔야 되겠죠? 보통 빛이 이렇게 등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경우는 빛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빛이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경이 있으면 그 빛을 반사해서 아래쪽에서 위로 빛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죠. 현미경을 이렇게 자 관찰하고자 이렇게 쳐다볼 때는 우리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사경이 있었던 거고요. 광원장치가 아래에서 위로 빛이 올라올 경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조리개로 빛의 양만 조절해줘도 되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상의 확대, 초점 조절, 밝기 조절로 나눠서 또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미경 사용법입니다. 앞에서 배율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율 표시는요. 그 렌즈 옆에 살짝 이렇게 곱하기 숫자로 써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10배 확대할 수 있는 거구나. 곱하기 20은 20배 확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표시한 거고요. 이때 현미경의 배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저반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로 전체적인 현미경의 그 배율 몇 배 확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반 렌즈가 곱하기 10이다. 대물 렌즈가 자 곱하기 30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전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합쳐주시면 네 300배. 저반 렌즈의 배율과 대물 렌즈의 배율을 곱해서 이렇게 300배 확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숫자 보시고 전체적인 현미경의 배율 맞추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배율 변경입니다. 대물 렌즈를 바꾼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조절해주는 것이 정확하겠더라. 저배율과 고배율에 해당하는 차이점도 시험 문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 별표 날려주는 센스이고요. 저배율, 고배율 생각하실 때 그냥 보시면 느낌이 안 오죠. 좀 더 쉽게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배율에 해당하는 거 떠올리실 때는요.
지금 확대가 별로, 네,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비교할 때요. 저배율에 해당하는 것은 단체 사진. 단체 사진이고요. 저배율은 단체 사진. 고배율은요. 확대를 쫙 해줘요. 확대해서 우리 졸업할 때 보면요. 내 얼굴만 크게 확대해서, 그쵸? 네, 독사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체 사진 했을 때 그 느낌하고요. 단체 사진 했을 때 그쵸? 모습을 보면 제 얼굴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죠? 저배율의 모습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독사진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제 얼굴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쉬워요. 네.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사진에서는 제 얼굴 어떻다고 했어요? 크기 작게 보인다. 그쵸? 그리고 상의 밝기는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단체 사진은 빛이 그쵸? 사방에서 이렇게 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밝게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는 빛이 어때요? 요 한 안에서만 그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체 사진이 어떻죠? 네, 좀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찍었죠. 보이는 범위 넓다 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독사진에 해당하는 거 보면 제 얼굴밖에 안 보이죠? 보이는 범위가 좁다. 떠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동거리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 단체 사진에 해당하는 것이 작동거리가 길다. 독사진에 해당하는 것은요. 작동거리가 짧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와 함께 지금 저배율과 고배율에 해당하는 거 한번 힌트를 드려봤는데요. 특히 물체의 크기라든지 보이는 범위, 상의 밝기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배율과 고배율에 해당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동거리는요. 제가 앞에서 접고 슛 대고롱에 살짝 말씀을 드렸죠. 접고 슛이었어요. 네, 그래서 접고 슛에 해당하는 거, 대고롱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대물렌즈는 고배율일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롱다리라고 했죠. 요걸 살짝만 힌트를 드리자면 대물렌즈 고배율일 때 롱다리 이미 길죠. 이미 길죠. 그러니까 고배율일 때 우리 조절하는 그 작동거리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대물렌즈 이거 조절하잖아요. 네, 조절해가지고 전체 배율 곱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 네, 회전판으로 조절해가고 할 때 이미 지금 대물렌즈가 고배율인 상태는 고개, 렌즈의 길이가 이미 롱이기 때문에 작동거리가 짧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저배율은 길다.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로 출제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배율, 고배율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사진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했어요. 이어서 그럼 현미경의 사용법입니다. 자,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안정된 시럼대에 놓아주시고요. 자, 밝은 곳, 직사광 선은 피해주시고요. 이렇게 관찰합니다. 경통을 올리고 저배율에 대물렌즈를 경통 밑에 오게 한다. 반사경 조절해서 시야를 밝게 한다. 여기에서 만약 광원장치라면 광원장치 바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미경 표본을 재물대 위에 놓고 조리개와 반사경 조절하니까 빛의 양 조절 가능하죠. 대물렌즈 이렇게 현미경 표면에 닿을 정도로 그렇죠. 네, 내려주시고 저반 렌즈 통해서 상을 찾고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관찰할 때는 자, 이 부분이 보기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배율에서 고배율 방향으로 확대해 가면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그 다음 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전체적인 이렇게 배경 풀샷이 나오다가 그 다음 이 인물의 초점에 조금 더 맞춰가면서 확대. 그쵸. 줌 들어간다고 하죠.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사진 찍을 때도 단체 사진 먼저, 찍고요. 그 다음, 독사진, 이렇게
확대해서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상을 확대하면서 관찰하는 게 좋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할 때 전체 예를 들어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전체 세포의 모습 중에서 그 중에 나 좀 중심에 해당하는 핵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 세포 모습 보다가 좀 더 확대해서 제일 중심에 있는 핵을 그렇죠.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저배율에서 좀 더 고배율로 확대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 기억을 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사용시 유의점이 있는데요. 직사광선은 피한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배율에서 고배율이 관찰하기 좋은 방향이었고요. 옮길 때는 반드시 손잡이 잡고 받쳐 드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자, 현미경 볼 때 두 눈 모두 뜨고 관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이렇게 대고 있죠. 네, 그럼 이쪽은 지금 현미경 표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았으면 제가 본 것을 가지고 한쪽은 그렇죠. 기록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눈 모두 뜨고 관찰합니다. 한쪽은 보고 다른 쪽 눈으로 그 본 것을 그림을 그리고 중앙에 핵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 네. 그런 거 관찰 기록하시면 됩니다. 렌즈가 더러울 때는 렌즈 페이퍼로 닦습니다. 일반 휴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미세먼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렌즈를 아끼기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렌즈 페이퍼로 해주시는 게 좋다. 미세먼지가 만약에 렌즈에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관찰할 때 어머 먼지들이 그 안에서 막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렌즈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 페이퍼. 습기 없고 건조한 것에 보관합니다. 미세균들이요. 거기서 곰팡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습기가 있으면. 따라서 깨끗하게 습기 없고 건조한 곳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세포와 생물의 구성입니다. 먼저 세포.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셀이라는 단어가요. 이 세포라는 것이 하나의 작은 방이다라는 의미가 된대요. 네, 하나의 작은 방.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작은 방처럼 이루고 있는 것을 그 세포라고 하는 거구나. 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포는 커지지 않으며 분열에 의해서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될 때 이렇게 몸집이 커지잖아요. 이 몸집이 커진다는 것은 뭐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물체의 크기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세포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부분 강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른은 바로 아이보다 세포 수가 많아서 몸집이 큰 것이고요. 이러한 세포의 크기와 모양은요, 생물체 종류와 세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도 예전에 이제 보시면 정자, 난자 모습이 어땠어요? 달랐죠? 정자는 보시면요, 약간, 이렇게 꼬리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난자는 동글동글, 훨씬 더 크기도 크고요. 이렇게 종류에 따라 다르구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요, 사람 몸 안에도 보시면, 뉴런이라는 모습은요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뉴런은 또 요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이건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류마다 바로 달라진다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세포의 크기 단위입니다. 자, 마이크론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1 마이크론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마이크론 미터. 그쵸? 자, 1000분의 1 밀리미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마이크로. 요거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6입니다. 그쵸?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요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표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엄청 작은 그러한 기준 크기를 갖고 있는 거구나. 확인하셨습니까? 이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애들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이는데요. 자, 세포의 모양, 종류에 따라 또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사람의 난자예요. 자, 난자는 좀 큰 편이죠. 그쵸? 자, 사람 몸 안에 지금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모양 어떻습니까? 크기 다르죠? 여기 정자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세포, 입안의 상피세포도 다릅니다. 그쵸? 자, 호박 꽃가루 이런
식으로 종류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세포의 구조. 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앞에 거는 이제 이러한 세포들을 알기 위한 기본. 워밍업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식물세포, 동물세포 비교하는 거 잘 나오거든요. 네. 식물세포, 동물세포 구조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이 세포 안의 모습을 보시면 중심에는 자, 둘 다 뭐가 들어있습니다. 핵이 있죠. 네, 핵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중심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 핵 안에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식물세포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면 약간 각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동물세포는 조금 둥글둥글한 모습이죠.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핵 들어있었고요. 이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바로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있고요. 세포 바깥쪽에 그쵸 테두리에 막이 있다. 막 감싸고 있는 거죠. 그다음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미토콘드리아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에너지, 그쵸? 여기 생성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있구나. 그 다음, 자, 차이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포벽이란 글자가, 그쵸? 어느 쪽에만 들어있습니까? 식물세포 쪽에만 세포벽 있다 돼 있죠? 지금 보시면요. 여기는 동물세포는 하나의 선으로 표현했죠. 왜요? 세포막이 있으니까 그것만 표현했는데 자,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고 해서 조금 테두리가 두툼하게 그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뿐만 아니라 세포벽이 단단하게 그렇죠?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식물세포는 뭐가 있다고요? 세포벽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식물세포의 엽록체 부분. 출제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식물세포는 그 엽록체가 있어서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빛광자죠. 빛을 받아서 합성시켜서 영양분인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세포에게 엽록체란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 모습 한번 볼까요? 자, 녹색으로 한번 표현해주고 있네요. 엽록체 안에는 녹색, 그쵸? 엽록소라는 알갱이도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 액포는요. 지금 보시면 더 발달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식물세포가 더 발달했는데 동물세포도 자 대부분은 없는데요. 네, 대부분은 없는데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동물세포에 해당하는 것은 액포가 굉장히 작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분해 주시고요. 액포에 해당하는 것은 노폐물들이 이쪽에 존재하고 있다. 식물세포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 쌓이기 때문에 이 액포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염색액이라고 했는데 자, 이 염색액은요 바로 핵을 염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것은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해서 어떻게 염색될까요? 자, 붉게 염색됩니다. 메틸렌 블루라는 것은 동물세포를 염색하는 부분인데요. 블루 무슨 색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관찰하고자 할 때 핵을 뚜렷하게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염색액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험 문제 그림과 함께 출제되니까요. 그림에서 파악하실 때는 가장 중앙 쪽이 핵이고요. 자, 그리고 양쪽에 둘 다 들어있으면 아, 지금 이런 알갱이 모습이 미토콘드리아가 아닐까. 그치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식물세포에만 들어있는 알갱이 모습이 보이시면 아, 엽록체구나. 액포는 약간 물컹물컹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 모양으로 들어있고 세포막은 둘 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에게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림도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쪽집게 기출문제. 자, 어떻습니까? 그쵸? 식물세포, 동물세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구조다.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공통인 거 또는 차이점 이런 거 많이 질문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유전 정보라는 힌트 들어가 있습니다.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보기에서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다? 1번이다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핵을 선택하시고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유전정보 들어있는 거. 바로 DNA가 들어있는 것은 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검정고시는 보기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객관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잘 암기하시고 또 정리하신다면 네, 충분히 100점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포의 기능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드렸던 걔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원형질과 후형질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쉽게. 살아있는, 네,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원형질이고요. 자, 핵, 세포질, 세포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얘네들이 바로 원형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에 해당하는 거 생명활동 조절, 유전물질 포함 말씀드렸죠. 세포질은요. 자, 안에 채우고 있는 물질이다. 세포 안을 채우고 있다.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죠. 자, 그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핵을 제외한 세포 소개강을 포함한다. 네. 쉽게 채운다. 이게 낫겠죠, 여러분은? 네. 자, 그 다음 세포막입니다. 세포질을 둘러싼 얇은 막이라서, 자, 요 기능 정도는 하나 아셔도 되겠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구나, 세포막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세포막은요, 뒤에서 언급될 때 그것도 활용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셀로판지 실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셀로판지 위에다가 제가 네 소금물 같은 거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럼 물, 작은 알갱이들 어떻습니까? 통과하죠. 그 위에다가 흑을 뿌리면 흑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작은 입자인 물만 통과할 수 있는 고로환. 네. 그 구조를 가진 거,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셀로판 막을 우리 세포막하고 비교해서 실험 많이 하거든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엽록체 있습니다. 광합성 장소라는 거 중요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이라는 것도 활용 많이 되거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를 생성한다 어떻게요? 바로 세포 호흡의 장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요리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면서. 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하면서 그쵸?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발산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하나의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살 빠지는 운동 막 하잖아요. 그 산소 운동을 해주는 이유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한 세포 호흡을 할 때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원형질에 해당하는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원형질 정리했으면,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세포 소기관 얘기했는데, 자, 포인트 글자 뭐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문장을 보실 때요. 짧은 시간에 또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식물세포에서 관찰하는구나. 포인트 뭡니까? 광합성이구나. 요 지금 두 단어에서도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셨겠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엽록체 바로 2번을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 2번 확인하시고요. 엽록체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장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출제가 됩니다. 보기에서 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나왔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떠올리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한 단어로 선택을 해주세요. 미토콘드리아 하면 세포호흡. 그렇죠. 세포호흡에 해당하는 거. 에너지 생성의 장소. 네. 이런 식으로 단어로. 알겠습니까? 단어로 떠올리시게 되면, 자, 핵 하면 뭐예요? DNA 유전 정보. 네. 이렇게 각각 연관된 단어로서. 맞습니까? 세포벽은 누구에게만? 식물세포에서만 관찰하는 것으로서 그 골격구조처럼 하나의 테두리를 형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우리 동물들은 골격이 단단하게 있는데 식물들은 단단한 골격 같은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식물세포도 나의 식물의 형체를 유지하고 싶어 이거예요. 형체를 유지하는데 나는 식물들은 뼈가 없잖아요. 네, 골격, 뼈가 없기 때문에 난 그거 대신해서 세포벽을 통해서 그 형태를 한번 유지해 보겠어.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중심으로 하면서 간략하게 단어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문제 푸실 때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우리 후형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형질의 활동 결과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원형질, 그 활동 결과 지금 보시면요.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세포벽에 해당하는 거.
아까 식물세포의 형태 유지, 그쵸? 그러니까 식물세포에서 형태 유지, 누구다? 세포벽이다. 기억하시고요. 이 세포를 보호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포에 해당하는 것은 식물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자, 노폐물도 있지만 거기에 양분, 색소, 과일의 맛, 향기 등이 저장된다. 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에포가 더 커지고 발달되겠죠? 그렇다면, 아, 과일이 잘 익을수록 과일의 맛과 향기가 진해지고 에포에, 아, 거기에 지금 저장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후형질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형질과 후형질의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정도 용어를 알아두셔야지 갑자기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문제 풀 때는 이 정도 난이도 조절하면 되겠구나. 기출문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물의 구성 단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세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조직이 됩니다. 자, 이 조직이 모였을 때 조직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조직계라는 것은 식물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렇단 말은 동물에는 조직계가 없어요. 네, 그 다음 기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만들어지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이것도 자 동물의 특성입니다. 그 말은 기관계라는 것은 자 식물에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인 거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생물하면 동물, 식물 포함한 공통적인 표현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 단계 4단계가 기본의 단계고 식물일 때는 중간에 조직계 들어가고요. 동물일 땐 중간에 기관계 들어간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 자, 세포들의 모임,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직의 모임, 조직계. 자, 기관이 있고요.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 평소에 소화기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소화기관. 그러면 그 소화시킬 때의 자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동물이죠. 네. 그러면 이 동물에 해당하는 그 기관, 소화기관들이 쭉 모여요. 그러면 소화기관들이 쭉 모여서 소화기관계, 우리 소화계, 소화계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나와서 말하는 이제 프로들 보시면 네, 소화계. 소화기관계에 해당하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 모임들 얘기하는 거구나. 다 합치면 자 예를 들어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모든 그런 그렇죠. 기관계들을 쭉 다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개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순환 하면요. 혈액순환, 순환기관계 만들 수 있는데요. 순환기관계는 뭐겠습니까? 이런 순환계 쪽이 그렇죠. 우리 동맥, 정맥에 해당하는 거, 심장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순환계구나. 맞습니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제가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 식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입니다. 자 이것을 간략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보면 무엇으로 보이고 있어요? 잎이죠. 네, 자 잎에 해당하는 거. 잎에 해당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개체 만들어지죠. 세포라는 것은 보통 표피세포, 공변세포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뭐 분열조직, 영구조직 나누고 있는데 분열,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점 같은 경우는 기디생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형성층은 부피생장, 네, 부피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형성층이라고 합니다. 생장점이나 형성층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우선은 요거 용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영구조직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부분이구나. 표피, 울타리, 그쵸? 조직이 있었고 물관에 해당하는 것도 네,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계입니다. 자, 표피 조직계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기본 조직계에 해당하는 거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합쳐져서 만들어졌고요. 자, 관다발 조직계 있죠. 이게 보기에서 많이 등장한 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물관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살펴보셨습니다. 자, 물관, 체관, 형성층인데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네, 조직이죠.
물관에 해당하는 것은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에 해당하는 것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자, 형성층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부피, 생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요거 합쳐져서 자, 관다발 조직계를 표현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관에 해당하는 건 영양기관, 생식기관 등등이 있습니다. 자, 표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생식기관, 꽃과 열매죠. 개체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합쳐졌을 때 개체, 봉선화, 장미 등. 네. 이렇게 식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자, 동물의 구성 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고요.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 상태에서 요거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간이네요. 딱 보았을 때 간이죠. 간에 해당하는 기능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해독 기능이 있어요. 아빠들이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을 때 간. 그렇죠. 위험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독 기능이 있지만 너무 많이 술을 드시면 얘네들도 한계치 다다르기 때문에 네, 자, 간 기능을 그렇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적당하게 드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기관, 그 다음 모여가지고 기관계, 그 다음 합쳐지면 기관계까지 다 합쳐졌을 때 개체, 지금 사람 모습인데 사람의 파란 색깔의 형태가 보이십니까?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기관계들 합쳐진 거구나. 그래갖고 기관계들이 전부 다 합쳐졌을 때 자, 지금 개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포 있습니다. 상피세포, 근육세포, 적혈구, 백혈구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포였고요. 우리 앞에서 적혈구, 백혈구 세포 모습 보셨었죠? 됐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거 적혈구, 백혈구 뒤쪽에서 혈액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네. 그 다음 조직 가겠습니다.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보았을 때 여러분 또 긴장하실지 몰라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상피조직, 이거 피부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결합조직, 내 안에 지금 혈액, 이런 거 그냥 만져보고, 요런 단어가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런 흐름이구나. 세포라는 건 요런 종류들이 있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보기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우리 아까 기출문제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넣어드린 거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주어지는 난이도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신다고 부담스럽게 시간 쓰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요러한 예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이해하시라고. 네, 이해하시라고 주어진 것 뿐입니다. 자, 기관도 여기 있습니다. 역시, 그쵸? 요거 다 외울 필요 없고 편하게 한번 보실 건데 뒤쪽에 어차피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이 네, 하나하나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배우실 때 그때 조금 더 요거 우리 배웠던 거 묶어서 소화기관, 요거는 묶어서 순환기관 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순환기관이라는 것이 순환, 혈액순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호흡할 때도 코죠. 코, 기관, 기관지, 그쵸? 네, 폐 쪽으로 호흡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 흐름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호흡기관, 배설기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관계 있습니다. 그럼 요런 것들, 기관들을 다 합친 거, 요런 주어져 있는 기관들을 다 합쳤을 때 기관계 표현할 수 있겠죠. 요런 표현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 합치면 자, 이번엔 개체 나옵니다. 요렇게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투데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현미경, 구조와 기능에 관한 것들 활용될 수 있고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비교, 네, 세포의 기능 관계에 대해서는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문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